오늘은 아마존이 지금껏 해왔던 독점의 과정과 구독 경제로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암호화폐의 어떤 접점, 그리고 미래에 금융 독점을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오늘 방송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독점과 구독 경제의 성장입니다. 아마존과 거대 공룡들이 어떻게 독점과 구독 경제로 성장해 왔는가를 보시겠습니다. 독점하면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떠돌이 사기꾼 약장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성실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멀쩡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16세가 되던 해 그는 휴이트 앤 터틀이라는 곡물 도매 회사의 경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자 동생인 윌리엄과 모리스 크라크라는 인물과 동업을 하여 중개업소를 차립니다. 뒤이어 약사인 사무엘 앤드루스도 끌어들여서 록펠러 앤 앤드루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록펠러의 중개업체는 1862년 당시 벤처와도 같았던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고 부가가치가 더 큰 정제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1867년 헨리 플래그러를 끌어들여서 록펠러 앤드루스 앤 플래그러라는 회사를 차려 지역 정유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식으로 왜 원유는 단위를 배럴로 쓸까라는 것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매장량을 배럴이라는 오크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 원유의 거래도 보면 배럴로 하고 있고 시세도 항상 1배럴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원유는 배럴을 기준으로 거래를 할까? 땅에서 흘러나온 원유가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그 위에 담요를 덮어서 기름을 흡수한 다음 담요를 짜서 기름을 나무통에 담는 방식으로 원유를 채집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나무통, 즉 배럴이 지금 석유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통들이죠. 배럴은 위스키와 같은 술과 액체를 담는 나무통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40갤런 통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불안정한 수송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그 손실은 증발한다든지 기름이 샌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갤런씩 더 넣게 되었고 1872년 표준 석유 배럴은 42갤런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배럴이 표준 단위가 되자 스탠다드 오일사가 처음으로 석유 전용 용기를 제작하였고 타 용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란색 배럴통, 블루 배럴로 석유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배럴의 약자로 BBL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석유의 역사를 짧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1860년대까지는 주로 고래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혔는데요. 육류가 이 고래기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로 확산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이언트 영화 속의 제임스 딘처럼 석유로 횡재하기를 바랬고 석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광경이죠.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시추에 성공한 제임스 딘. 1880년대 현대적 자동차 산업의 확대로 석유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석유 산업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석유는 전쟁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전차 등 연료로 사용되면서 각국의 전쟁 비축 물품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네수엘라, 러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1938년에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도 유전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1870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하면서 회사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1890년 미국 내 8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석유 채굴 사업이 붐을 이루던 시점에 록펠러는 채굴보다는
석유 정제 사업과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1899년 뉴저지의 스탠다드 오일이 지주회사로 법인화되어 이전에 트러스트에 집약되어 있던 모든 자산 및 주식이 뉴저지 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통합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배급하게 되었지만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침내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독점금지법으로 인해서 해산 명령을 받게 되며 34개 독립회사로 분리하게 됩니다. 록펠러의 독점 전략은 트러스트였습니다. 록펠러는 진짜 돈은 석유 채굴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운송과 정유를 담당하는 중간 상인, 이것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알아차렸죠. 당시 석유를 등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에 투자해서 들쑥날쑥한 등유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명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스탠다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들쑥날쑥을 아주 보편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여 석유 사업의 독점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1870년 원유 정제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한 존 록펠러는 트러스트 증권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40여 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위탁받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각 석유회사들의 임원선임 및 경영관리,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통제, 공급량 제한 등 독점적 지배를 행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이후 이런 트러스트가 많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트러스트는 독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반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록펠러의 운송업과 독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록펠러는 기술 개발 및 현장 밀착 경영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임 협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립했습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와의 승부를 겁니다. 철도 회사들은 석유 생산량이 매우 불규칙해서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들쑥날쑥. 유통량이 들쑥날쑥한 것을 록펠러는 일정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스탠다드죠. 유통량의 스탠다드. 록펠러는 유조차량 60대 분량, 그러니까 하루에 60대 분량을 보장한다. 그러니 요금의 71%로 할인해달라고 제의했고 철도회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류와 원가 절감을 통해 등유 가격을 낮춘 록펠러는 경쟁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은행 간부를 매수하여서 경쟁자들의 재정 지원을 차단하고 경영권을 상납하고 주식을 받든지 아니면 파산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은 1890년 미국 전체 정유 사업의 88%를 점유하게 되었고 1904년에 91%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점금지법이 생겨났는데요. 오하이오주 법무부는 1892년 스탠다드 오일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하자 록펠러는 이를 인정하는 뉴저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이주한 후 스탠다드 석유 트러스트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트러스트라는 게 여러 회사들의 지분을 다 록펠러에게 끌어당긴 후 여기서 모든 결정과 독점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주식을 받고 너희는 나가 떨어져라. 그 다음엔 내가 다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으로 철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1902년 스탠다드 오일이 강력해진 힘으로 철도 요금, 파이프라인 등을 통제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했다며 독점금지법에 따라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산업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면서 해체를 판결했습니다. 거대한 독점기업은 34개 회사로 분리되었고 오늘날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석유 대기업이 당시 스탠다드 오일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현대에 들어 독점의 한 사례를 어도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토샵, 저도 많이 쓰는 포토샵. 이 포토샵의 독점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2D 평면적 디자인 쪽은 어도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3D는 오토데스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클라우드의 구속력 독점과 클라우드의 어떤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도비는 2005년 주요 경쟁업체였던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해버리고 현재까지 포토샵 등 디자인 부분은 사실상 동정업계 경쟁자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과거 포토샵 등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CS6 버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요런 예전에 보면은 이런 깍에다가 그 CD를 넣어 가지고 주죠. 이것을 가지고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비번을 넣으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 어둠의 경로로 거의 뭐 제가 돈 주고 이거를 깔아서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전에는 어도비도 예전에 록펠러가 했던 것처럼 뭐 대부분의 현대 많은 기업들이 독점을 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보이면 인수하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독점 과정을 거쳐서 어도비도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예전에 그 CD를 설치해 가지고 쓰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변하게 됐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회원제 매출 비중이 2014년 1분기 42%에서 2018년 3분기 88%로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체제로 변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무섭긴 무섭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 포토샵을 쓰고는 있는데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거대 공룡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어도비도 독점 후에 구독을 유도합니다. 이런 것이 어도비가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업체가 가격을 경쟁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현재도 어둠의 경로로 포토샵 등 어도비사의 제품들을 이용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시스템이 바뀐 후에는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도 어둠의 경로가 차단될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 아직은 개인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는 방법들은 주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은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게임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달려서 부딪히면 둘 다 죽고 피하게 되면 피하는 쪽이 치킨, 그러니까 겁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수익을 포기합니다. 내 수익을 포기하고 상대가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가격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존 되기라는 겁니다. 아마존 되기. To be 아마존드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존되다, 지읒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조어가 비즈니스 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제칭한 용어로서 아마존이 당신의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니 당신에게 남은 것은 망할 일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마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아마존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망한 대표적 기업들이 있는데요. 1948년 창업한 전세계 1800여 개 매장의 장난감 전문체인 토이저러스,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사업자들, 스포츠 오서리티, 시어스 백화점 다 폐점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는 15%가 폐점하고요. 모두 아마존의 저가 공세에 무너졌습니다. 아마존은 상대방이 100원을 하면 90원, 90원을 하면 80원, 80원을 하면 70원, 무조건 가격을 내려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경쟁을 위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죠. 시가총액 1, 2, 3위를 다투는 아마존은 2016년까지 순이익이 24억 달러, 당시 1360억 달러로 중요한 건 이 수익이 1.7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재투자와 가격 인하로 모든 돈을 쓰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경영 추구에 사람들은 의구심이 많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될까? 그리고 1일 배송을 위해서 물류창고 등에 1조 원 정도의 돈을 부을 정도로 현재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적자를 감수하는 최저가 공세를 퍼부어서 상대방을 죽이고 독점을 시작합니다. 모든 온오프 시장을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마존 되다, 기업 되다. 이 아마존 되다의 효과가 지금 미국 전역에 나타나고 주변 국가,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피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고객의 구독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반독점법을 완전히 피했다는 건 아니죠. 지금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유로 아마존은 독점 규제법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경제가 대세인데요. 신문이나 잡지를 받아보는데 그쳤던 이 구독이라는 것이 핀이나 멜론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화 구독 이런 것을 넘어서 면도기, 화장품, 책, 맥주, 미술작품 등 자동차 이런 등등의 각종 서비스로 확대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과 충성 고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선호합니다. 공유 경제를 상징하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 메가 플레이어의 등장은 공유 경제를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처럼 인식시켜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사무실 공유 플랫폼 위워크의 IPO 철회나 기업 공개라는 것은 위워크가 상장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내림세가 가속화되면서 몰락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으나 구독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를 능가하는 구독 경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입자 수 1억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회원이 벌써 1억 5천 명이 넘었는데요. 아마존의 유료 구독 회원제로 혜택으로는 뭐가 있냐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이 프라임 비디오가 나중에 넷플릭스도 상당히 위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면 프라임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회원을 관리하여 프라임 가입자의 평균 구매액은 일반 고객에 비해서 평균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회원제의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다 또 아마존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는 독점과 구독 경제는 결제와 금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존에서 무인 상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데요. No lines, 줄도 안 씁니다. No checkout, 결제도 안 합니다. No cashier, 결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봇이 단순 노동력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자꾸 로봇이 다 대체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일자리 부족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화제로 이후에 아마존고는 로봇이 불러올 일자리 전쟁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는 것이죠.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감소 공포입니다. 여기가 아마존고 매장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매장 진열대에 이렇게 매장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상품들을 카트에,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으면 현장에 달린 수백 개의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 센서를 다 포착합니다. 그래서 몰래 가방에 훔쳐놓은 상품조차도 결제되게 된다는 굉장히 신기한 매점이죠. 아마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핸드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아마존에서 개발하고 있는 핸드페이입니다. 시간은 0.3초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기존의 그 손바닥이나 지문에
접촉과는 달리 비접촉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페이 단말기로 오프라인 결제를 장악하게 된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비자와 협력해서 핸드페이 결제를 시험 중이고 마스터카드의 협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서 기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결제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스캔은요, 기존 지문 인식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비접촉식으로 스캐너에 손을 대지 않아도 시스템이 손바닥의 세부 형태를 인식해서 신원을 식별합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결제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는데요. 모바일 결제에는 34초가 걸리지만 아마존의 손바닥 인식 기술은 0.3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고는 한정된 전용 매장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확산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핸드페이의 경우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모든 오프라인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결제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IT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은행 경쟁자는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ICT 기업, 금융 서비스 분야는 어느새 IT 신기술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가장 궁금한 것은 소비자가 언제 지갑을 여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카드사들만 결제 패턴 데이터를 알 수 있었지만 이젠 카드사가 아닌 기업도 이 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 기업뿐 아니라 롯데, 신세계 등 유통기업들이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광고로도 연결됩니다. 광고의 수익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결제 데이터 축적은 소비자들의 생활습관, 동선이 축적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잠재적 사용자 타겟팅을 좁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선순환을 위한 대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벌써 아마존이 여러 ICT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대출하고 돈을 빌려주고 결제하고 송금하고 그런 은행이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IT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사용자들을 금융사보다 잘 파악해 사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고 이는 다시 자사의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있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자금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 랜딩인데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소매상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대출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테크핀 기업은 기존 사용자들의 금융활동 외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 채권 비율을 낮추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핀테크와 테크핀의 큰 주체는 금융 쪽이냐 기술 쪽이냐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이것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윤 회장이 테크핀이라는 것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금융이 중심이고 IT 기술이 결합된 상태를 핀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것을 핀테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IT 기술에 금융이 붙어 있는 것을 테크핀이라고 쉽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ICT 기업들이 금융을 추구한 것이 바로 테크핀입니다. 요즘에 날개에 달고 있는 테크핀 때문에 금융이나 증권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테크핀 시장 규모가 2018년에 243억에서 2019년 405억으로 약 2배 가량 정도 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비바리, 퍼블리카, NHN페이코 등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삼성페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 1위입니다. 누적액 40조를 돌파하고 있죠.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송금, 청구서 등 서비스가 있는데 3천만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가지고 증권업에도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간편송금업체 토스는 1600만 회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중개업을 승인받아서 증권업에 진출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NHN페이코어는 간편결제 페이코어가 있습니다. 올 1분기 거래액이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테크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페이, 아마존 캐시, 아마존 랜딩 등을 출시했는데요. 아마존페이는 결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캐시는 화폐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랜딩은 대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포인트는 예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으면 마치 금융회사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의 이커머스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의 영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안전자산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존뱅크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고유의 업무 중 하나인 예금 업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카드와 아마존 캐시는 아마존 이용자들이 돈을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지급의 형태로 이자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일반 고객은 최대 2%, 프라임 고객은 최대 2.5%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요즘 은행 이자를 생각해보면 이 포인트 적립률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자국의 금융 상황이 불안한 국민들에게는 아마존 캐시가 자국 통화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이미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국가의 국민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마존 캐시에 충전을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찾을 수 없는 돈보다는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아마존 캐시가 이자율도 높아서 아마존 캐시는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JP모건의 아마존 따라하기 금융입니다. 이것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CEO인데요. 이분이 월가의 아마존이 되자 이렇게 외치고 다닌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도부터 아마존을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금융에 위협적이다. 아마존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인지 계속 연구했고 실제로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죠. 아마존에 자본금을 대출해줬던 사업 초기 2000년 정도만 해도 아마존의 15배 이상이었습니다. JP모건의 매출이 아마존의 15배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역전되었고 2019년 아마존의 매출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5년간 역전된 아마존 JP모건의 시가총액 대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243억 JP모건이죠. 2234억을 2014년도 1분기죠. 이때 기록했는데 아마존은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2019년도에서는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최대 고민은 아마존이 금융업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월가의 아마존이 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아마존이 은행업을 따라하기 전에 먼저 아마존을 닮기로 했습니다. Be like 아마존 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마존의 핵심 전략인 고객 집착, 고객을 담아라, 고객을 끌어오자, 이것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JP모건과 아마존은 서로 합작을 해서 리워드 비자 시그니처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상품의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요. 그것을
다이먼 회장이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JP 모건 임원들은 손실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했는데 다이먼 회장이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강행을 시켰고, 결과적으로는 1억 명에 육박하는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광고 효과가 나타났고, 신규 고객들이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회장은 JP 모건 투자자 회의에서 자주 제프 베조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마진은 곧 우리의 기회다. 이것은 뭐냐면 네 마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월가에서 제프 베조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프 베조스의 과거 경력입니다. 1994년 아마존 설립 전에 제프 베조스는 뱅커스 트러스트 그리고 D쇼에서 이런 금융업체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월가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몸속에 금융의 DNA가 있다는 얘기죠. 제프 베조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존을 타고 금융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월가가 엄청난 파장을 입겠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략입니다. 이 마켓을 독점하는데요. 철저하게 상대를 죽이는 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95, 97, 99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받고 상대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9년에도 그렇게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마진이 순수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매출에 비해서 크지 않는 이 수익의 대부분이 클라우드였고 주식이 없죠. 이런 수익이고 실제 마켓에서의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마진을 없애가면서 상대를 죽입니다. 그동안 클라우드가 폭발했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가 저는 솔직히 이 클라우드를 보고 시작했는지 일단 마켓의 수익을 버리고 다른 데서 수익을 얻자. 그런데 우연찮게 클라우드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켓을 위한 서버, 그러니까 마켓을 위한 서버에 남는 공간을 외부 클라우드로 판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버를 현재 클라우드로 다른 데서 사오는 업체가 있고, 이 아마존에서는 자신의 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이 서버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 서버를 엄청나게 많이 증설했다가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클라우드로 외부로 판매하게 되자 라고 했던 것이 이 클라우드의 시작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99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1조 8천억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아마존 전체 매출의 67%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이 아마존이 1위를 달성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부분을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얼마나 무섭고 미래에 큰 무기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선점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획적인 마인드에서 이 클라우드를 먼저 선점했다. 이것은 지금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외부로 스토리텔링 하려고 만든 부분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 선점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아마존은 기존 회원의 구매 패턴과 자원을 활용해서 금융의 절대 강자로 등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금융정책은 모든 공룡들이 꿈꾸는 분야인데요. 이 금융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제조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여기를 반드시 독점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 사회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IT 공룡들이 초연결 시대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초연결 사회는 뭐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이것은
블록체인의 분산화와 굉장히 흡사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 연결사회가 초연결사회가 될 것인데, 이것은 블록체인의 분산화와 상당히 흡사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초연결사회에 화폐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화폐로서 초연결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호화폐가 미래 세계 금융의 결제와 송금으로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대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테크핀 사업에 몰려드는 것은 결국 이런 결제와 송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인데요. 이 송금과 결제, 제가 계속 방송에 왜 중요한가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크핀 사업에 뛰어들고 이것으로서 결제와 송금, 이것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미래에 이 암호화폐와 금융이 초연결 사회의 화폐가 되고 금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T 공룡들이 이 초연결 사회의 화폐인 암호화폐와 금융 서비스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리플 XRP도 결제와 송금 시장의 중추적 허브로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분산화 화폐로서의 메인 도로를 깔고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 XRP의 어떤 역할이 큰 척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많은 암호화폐와 국가와 개인이 또 연결망을 거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선두로 이미 초연결 시대와 화폐 개혁 전환기로 지금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연결 시대의 화폐인 암호화폐와의 데이터상 연결을 위해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이런 ICT 공룡들이 미래 금융을 장악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편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은 창작자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